안녕하세요. 디파이퍼의 14번째 리포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지수가 상당히 많이 빠지면서 1월, 2월 오름폭의 50%를 다시 반납했죠.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동결이 주는 영향이나 대북 관계, 그와 관련한 국내외 대처 현안들, 그리고 인구 감소와 같은 각종 경제 지표로서 어느 때보다도 관련 뉴스나 기사들이 아주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쉽게 경제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련해서는 제가 그 거래소에 그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차트 분석 때 잠깐 그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솔브레인이라는 반도체, 전기전자, 화학 소재 관련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 종목 분석 전에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렸던 내용들의 주가 흐름을 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 대비해서 전부 다 금액이 다 빠진 상태입니다. PSK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AK홀딩스나 다우데이터,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동영상을 올렸던 그 가격대까지 떨어지는 수준까지 왔고요. 나머지들도 다 그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역시 그 전체적인 지수의 흐름을 이길 수는 없는 게 저희 개미 투자자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렸을 때 관심 종목에 편입시킨 이후에 보통 거래일 60일 기준으로 그 매매를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매매를 60일, 거래일 기준 60일 안에 그 매매를 진행을 할 뿐이지, 그 첫 매매가 매수하고 매도가 끝났다고 해서 절대 관심 종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제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득을 취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계속 주시를 하면서 매매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단기 투자를 한 60% 정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 투자는 한 20%, 단타도 아주 가끔씩은 재미로 해보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단기 투자, 60일 이내에 하는 단기 투자의 경우에는 일봉으로 매매를 하고요. 장기 투자로 진행을 하면 일봉상의 60일선이나 120일선 또는 주봉상의 20일선이나 60일선 기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주차 때 6.8%, 2주차 때 11.8%, 3주차 때 12.3%, 4주차 때 13.2%, 5주차 때 14%. 이 보시면은 그 점점 이제 데이터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이 폭 자체가 아주 등락폭이 심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안정 추세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결국에 이 테이블에 전체 데이터가 좀 쌓인 후 각자 이 내용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서 꼭 성공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솔브레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는 정지완 씨고요. 위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 말레이시아의 그 해외 법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986년도에 테크노 무역 상사로 설립을 하였고요. 1992년에 한국 야마나카, 향후 KY 휴텍으로 변경을 합니다. 한국 야마나카를 설립을 합니다. 2000년도에 KY 휴텍 및 LG산전 신소재 사업부를 인수하고 코스닥 상장까지 진행을 합니다. 2011년도에 그 솔브레인으로 상호를 변경하는데, 1986년도에 테크노 무역 상사를 설립을 하고 나서 이 당시에는 그냥 그 법인으로 설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89년도에 테크노 무역이라고 해서 상호를 변경해서 법인으로 설립을 한 이후에 1999년에 또 테크노 세미캠이라는 회사로
또 사명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후 2011년도에 최종 현재 상호인 솔브레인으로 상호를 변경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CMP 슬러리 공장 2차 전지 전액 공장을 완공하고 2010년도에 미국에 그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중국과 말레이시아의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기업의 미션으로는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회사라는 것이고요. 기업 비전으로는 그 융합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든다. 융합이라는 것이 산업과 기술 그리고 지금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과 그런 역량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든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핵심 가치는 보시면 되겠고요. 종속기업 현황. 지금까지 제가 다 중형주 위주로 그 보통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 솔브레인은 중소기업이 아닌 그 대형 회사입니다. 총 25개 계열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속기업으로는 총 그 9개 회사가 있습니다. 지분율은 대부분 100%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 이 솔브레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기전자 반도체 관련한 그 소재를 생산 제조하는 회사들입니다. 물론 그 25개 계열사 안에는 이런 그 소재 회사들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등 아주 다양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주식수는 총 1,700만 주고요. 총 1,74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통되는 주식은 한 1,000만 주, 한 60% 정도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자, 주요 매출 요인과 시장 점유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반도체 공정용 소재로 매출이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59%를 그리고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용 재료로 31%, 그다음에 2차 전지 제조 공정용 화학 재료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각각의 반도체 공정용 화학 재료에는 에천트 클리닝 스트리퍼 부분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CMP 슬러리 부분, 그 다음에 CVD 토핑 재료 부분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용 화학 재료 부분에는 웨드 에천트, 그 다음에 틴 글라스, TSP, 옵티컬 필름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제조 공정용 화학 재료에는 이런 재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정확하게 이 재료들에 대해서 확인은 못 해봤지만 혹시 필요하시면 이 뉴스나 아니면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가장 큰 이 세 가지 세 가지 매출 요인에 대해서 그 시장 점유율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면 반도체 소재용은 시장의 한 85%를 점유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소재용은 한 40%, 2차 전지 소재용은 30%까지 소재하고 있는 아주 굴지 회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강점 및 업황입니다. 첫 번째로 고수익원인 인삼 및 불산 에천트의 시장 점유율.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기 3D 낸드에 사용되는 인산 에천트는 거의 시장에서 독점 상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D램에 사용되는 불산 에천트는 그 솔브레인과 그 경쟁사인 ENF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현재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구도입니다. 두 번째로 그 주 매출처의 공장 증설로 인한 수요 확대. 결국에 주 매출처의 수요가 확대된다라고 그러면 그를 공급하는 회사로 있어서는 최대 수혜가 아닐 수가 없죠.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신규 공장과 그 다음에 중국의 시안 낸드 플래시 공장 증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SK 하이닉스의 이천 신규 공장과 그 다음에 중국의 우시 공장의 클린룸이 지금 증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천의 신규 공장 같은 경우에는 15조가 투자되고 있다라고 작년 7월에 발표를 했었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이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2020년경에 공장이 완공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 SK 하이닉스에 들어가는 이 전 공장 같은 경우에는 15조가 투자되고 거의 뭐 고용 일자리 창출이 35만 명까지 된다라고 하니까 엄청난 규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지금 강점이라기보다는 업황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지금 솔브레인이라는 내용을 보시면 가장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그 사항이죠. 2017년도 10월에 그 SK그룹에서 그 SK 머티리얼즈죠. SK 머티리얼즈에서 인산 에천트 사업을 진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그 CAM이라는 그 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면서 현재 공동 개발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올해 하반기 2019년도 하반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뭐 최소 내년 상반기고요. 그때까지는 인산 에천트 시장에 그 진출을 하겠다라고 지금 각종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솔브레인은 그 3D 랜드 시장에서 그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주 매출차입니다. 그래서 그 중장기적으로 보아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솔브레인에 주는 영향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공장 증설까지 해서 이 시장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라고 하면 경쟁사가 진입을 해서 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매출은 같이 늘어나는 그 구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을 해보면서 주시를 해야 될 부분이 OLED 부분의 투자 지연이나 그 다음에 반도체 신규 공장 라인이 가동이 지연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조금 다른 구도로 흘러갈 수도 있겠죠. 결국엔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지금 SK 머티리얼즈에서 개발하는 그 인산 에천트 부분이 결국에 생산을 시작을 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은 2021년부터가 아닐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 현황을 보시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5년도에는 15.1%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17년도에는 7.3%, 그 다음에 18년도에는 24.2% 증가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6년도에는 14.5%였고요. 그 다음에 17년도에는 13.6%, 18년도에는 17%까지 영업이익률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률은 10.3%, 그 다음에 5.6%, 10.8%, 17년도에 소폭 하락을 하긴 하였으나 다시 10% 이상대로 유지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은 16년도에 46.8%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17년도에는 12.9%, 18년도에는 지수 하락과 함께 또 30%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 지수 하락뿐만 아니라 이 경쟁사가 등장한다라는 독과점 위치에 있는 그 사업 부분에 경쟁사가 등장한다는 뉴스와 함께 또 상당히 많은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19년 현재 기준으로는 18년 대비 11.3% 증가한 상태입니다. 시총 대비 영업률이나 당기순이익률 여기 보시면 하락을 했죠. 이 하락률이 보이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총이 많이 증가했다라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8년도에는 큰 폭으로 다시 상승을 했죠. 결국에 주가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유보 비율은 보시면 6,000%, 그 다음에 6,700%, 그 다음에 7,400%, 8,400%. 역시 많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다음으로는 보조재무 지표입니다. PER은 8.33, 13.38, 27.36. 이 당시에 당기수익률이 엄청나게 떨어졌기 때문에 5.6%로 원래 10%대를 유지하다가 5%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PER이 많이 올라갔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18년 말 기준으로는 8.31%, 그 다음에 PBR 1.33, 1.76, 1.79, 1.11 역시 견조한 흐름이죠. BPS 30570, 그 다음에 34,416, 37744, 42655 역시 오름 추세에 있습니다. 자, 매출 같은 경우에는 그 에천트 부분의 그 점유율과 그 다음에 시장의 성장 요소, 그 다음에 계열사들의 성장. 아까 제가 그 계열사는 별도로 소개를 하지 않았었는데, 그 계열사 중에 보면 뭐 솔브레인 저축은행, 그 다음에 뭐 유니버스 홀딩스, 아오아이비 캐피탈 등 금융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재무지표가 상당히 탄탄하죠. 뭐 그와 함께 매출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익은 이 소재 분야 같은 경우는 그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연구 투자비가 지속적으로 또 많은 투자 비율로 그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률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보 비율도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역시 대단히 고무적인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조재무지표로는 역시 그 우량 지표로 계속 진행 중인 모습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차트는 주봉 기준이고요. 지금 12년도부터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14년도에 그 최저점을 찍었죠. 14년도에는 그 스마트폰 사업부가 굉장히 악화되면서 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4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점을 찍었고요. 이후에는 17년도까지 꾸준한 매출 성장으로 어느 정도 등락폭을 유지하면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있다가 18년도에는 그 SK 머티리얼즈의 경쟁사 등장이 했고요. 그리고 지수까지 같이 하락을 하면서 또 상당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소폭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주봉 말고 일봉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현재 그 21선이 상향으로 살짝 방향을 튼 상태입니다. 역시 지금 주가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며칠간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주시를 하시다가 역시 그 이평선 기준으로 그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거래소 기준의 그 지수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크게 두 번의 큰 흐름이 있었죠. 하락이 있었죠. 1997년에 우리나라 외환 위기로 인해서 11월에 IMF 구제금융을 신청함으로 인해서 98년에 금융위기가 한번 왔었고요. 그리고 2008년에는 미국의 부동산 관련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일어나면서 미국의 탑10 모기지론사가 대부분 파산하는 사태가 한번 일어났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증시가 출렁했었죠. 그리고 2017년에는 우리나라가 대북 이슈로 한번 크게 상승을 했다가 2018년에 그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고 다시 원래 저희 그 기조를 유지하는 그 라인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가 지금 판단하는 기준은 단지 차트를 보고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보고 판단하는 내용이지 향후에도 반드시 이럴 거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저보다 훨씬 우수한 경제 전문가나 여러 그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저희 이평선이 지금 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평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반드시 이 대응을 하시고, 혹이라도 이 지수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이평선 이하로 크게 무너져서 기존의 2010년도 때 이 주가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시장을 다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디파이프의 14번째 리포트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추천은 동영상 제작의 원동력입니다. 블로그 주소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